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어 혁신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를 대처하는 국민행동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이어도 건강한 성인은 농도가 50 이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실내 환기도 하루 3번 10분씩 해주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수능일은 영하권의 추위와 더불어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실 내의 실내 공기와 기온 등이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수능과 실내 공기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70-80% 이상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경험하는 흔한 질병입니다. 두통이 오면 대부분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진통제에 중독되면 만성 두통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두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지난달에는 인공지능 AI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에는 규제의 벽이 높아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 현장을 찾아 AI 강국을 천명한 날.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검찰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타다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과도 겹쳤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책 혼선 속에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혁신 성장과 더불어 인공지능 정부로 가는 길에는 규제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 기록을 학습해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사람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진전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가정한 계획인데 여당이 주도해 과도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는 확실하게 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악용할 수 있으니 아예 활용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취지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5천 곳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1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새로운 먹을거리로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지만 규제의 문턱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대학의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첨단 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2021년부터 8,000명 늘려 인재 8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미래사회 수요 대응 인재양성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융합학과 신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학 정원 조정 계획은 이달 중 각 대학에 안내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4대 총장에 이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 펜실베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9년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해 공과대학장과 교학부 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되며 임기는 승인일로부터 4년입니다.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의 학생부 대통령상 수상자로 학성고 김성윤, 이경하, 이창훈 학생팀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여러 물질을 혼합한 용액의 산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해 산업 현장 등의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제 작업에 활용 가능성이 큰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원 및 일반부 대통령상에는 놀이로 물체 운동과 전자기 영역을 익히는 실험 장치를 개발한 덕산초 하창봉, 차황초 강혜영, 단계초 천병기 교사팀이 뽑혔습니다. 전국과학전람회는 학생과 교사, 일반인이 1년에서 3년 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물을 출품하는 과학경진대회로 올해 대회에는 지역 예선에 나온 5,2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모두 300점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교통 혼잡 상황을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서울시 강동구 지역을 통행하는 하루 평균 40만 대 차량의 하루 동안의 교통 흐름을 5분 안에 시뮬레이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이동량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보다 18배 빠르게 계산한 겁니다. 연구팀은 신호체계 변경이나 새로운 다리 건설 등 변수가 나타나도 이를 곧바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교통정책의 사전 검증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나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상황을 예측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날씨라는 복병에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년 만에 영하권의 입시 추위와 함께 가을 황사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수능에 대한 부담이 극에 달할 수험생에게 날씨는 마지막 변수가 됩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는 몸을 위축시키고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에 의해서 우리 몸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 컨디션 저하는 유발될 수 있고요. 28차례 있었던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하권 입시 추위는 6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번째 입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과 춘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영상권 기온이 예상되는 남부지방도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여기에 가을 황사까지 나타나며 호흡기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압이 몽골과 중국 북부를 지나며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수능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추위에 대비하려면 외투는 두껍게 입고 안에는 얇은 옷을 2벌 정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은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함께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쉬는 시간마다 마셔주면 도움이 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언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또 언제 외출을 삼가야 하는지 기준이 좀 모호했는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행동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나쁘면 무작정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미세먼지 그 황사 마스크 꼭 미리 또 몇 박스씩 사놓고 정확한 게 모르고 그 그림에 심각할 때는 왜 하마 그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아 되게 오늘은 심각한 날이구나 그렇게 하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건강 상태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국민행동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어린이나 건강한 성인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더라도 농도가 50 이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 일괄적으로 제한되던 실외 활동도 일반인의 경우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임산부, 폐질환자는 기존처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50이면 나쁩니다. 다만 우리가 권고할 때 마스크 착용이나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권고는 건강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상당히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실내 환기는 해주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법은 하루에 3번 10분씩 짧게 환기를 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1월 14일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랄 텐데요. 그런데 수능날 교실 내의 실내 공기와 기온이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 이론에서는 수능과 실내 공기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능하면 의뢰 추운 날씨, 한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이라도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닥친다고 하는데 날씨가 어떨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수능 한파 꼭 그 얘기가 되면 꼭 나타나는데 네. 올해는 진짜 수능 한파가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수능날 기온이 평년보다 뭐 좀 약간 기온이 높았거든요. 네. 따뜻했는데 올해 이제 수능 이제 당일이죠. 내일 모레 날씨가 좀 흐린 가운데 일단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비가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 내로 떨어지고요. 평년보다 거의 4, 5도 이상 기온이 낮아지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체감 기온이 굉장히 낮은 수능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수험생들께서는 이러한 날씨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부모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 갖다가 바라보는 이 부모님들도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편치 편하지가 않으시겠죠. 않으시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건강 관리나 컨디션 관리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수능 시험 날에 교실 내 어떤 실내 공기, 그럼 기온 등이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이제 우주선을 탄 사람의 임무를 위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에게 최적의 기온은 21도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네. 이 온도가 두뇌나 이런 신체 활동에 아주 가장 좋다는 거죠. 또 덴마크 공대 실내환경 에너지 센터는 실내 온도를 21도에 맞추면 학습 능력은 8%나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가 자녀들의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수능 날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다음에 난방도 뭐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봐갖고는. 따라서 이 얇은 옷을 좀 여러 겹을 입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에 들어가서 만일 좀 덥다고 느끼면 하나 얇은 옷은 좀 벗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좀 유지해주면은 두뇌 활동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핫팩 있지 않습니까? 핫팩이라든가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적절한 습도를 갖다가 유지해주면 굉장히 두뇌 활동에 좋습니다. 따라서 보온병 등에 좀 따뜻한 물 이런 걸 준비해서 시험 그 중간중간에라도 이게 물을 좀 마셔주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추위도 추위지만 가을 황사 예보도 목요일에 겹쳐 있죠. 네. 자, 보통 이렇게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공기질이 혹시 시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시험 보는 날 오염되는 공기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신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낮게 나온다. 는 2019년에 해외 연구 결과가 있죠. 이 영국 런던 정경대 세피로스 연구팀은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교실 안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보건기구 그 허용치를 초과했을 때 학생들은 허용치 미만에 있는 학생보다 점수가 2%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로스 교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시험 당일과 전날의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연구가 비록 이제 관찰에 입각한 것이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 낮은 점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인지 수행 능력을 무디게 한다는 이런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좀 힘을 실어주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연구들은 영국에서 많이 좀 행해졌는데
올 4월에 영국의 BBC 방송은 최신 연구 결과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공기 오염이 판단 차원화 정신건강상의 문제, 낮은 시험 성적은 물론 높은 범죄율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공기오염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능이는 거의 종일 좀 밀폐된 교실 안에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긴장감이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교실은 날씨가 춥고 이번에 또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문을 다 닫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거죠. 왜 예전에 이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보면 자꾸 졸음이 좀 쏟아지고 네, 답답할 꼭 때가 들려요. 있거든요. 네. 이거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바로 도서관의 실내 공기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소 특성상 사람도 많고 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열람실에는 졸린 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리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두통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요. 산소량이 적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각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병의 위험이 커진다. 이거는 이제 2018년 8월 15일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그레첸 레이놀즈 교수의 연구 내용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지 기준은 월 평균 일평균이죠. 최고 1000ppm 이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 자료를 보니까 2016년 서울의 한 도서관 이산화탄소 농도가 유지 기준을 넘은 날이 무려 257일이나 되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음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넘으면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3000ppm이 넘으면 어지럼증이 오고 5000ppm을 넘으면 숨쉬기가 답답해진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 회의실에서 한 15명이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요. 간이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00ppm이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험 보는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뭐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거대 기업인 구글 같은 데는 회의실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면 더 이상의 회의는 비효율적이다. 그래갖고 회의를 중단한다고 해요. 그만큼 두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네. 네, 뭐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 뭐 공기청정기 설치가 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 이산화탄소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공기청정기만으로 이산화탄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하면 예.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환기가 가장 좋은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요, 공기를 맑게 해주면 인지 능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올바른 환기를 해주면 학생들의 성적이 5에서 10% 정도 증가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2014년에 영국의 레딩 대학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기 시설이 설치된 교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약 15% 이상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보도에서도 미세먼지에 있는 날 환기를 하루에 3번 이상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만큼 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자, 그런데 사실 수능일에는요 듣기평가 같은 과목도 있고 그래서 문을 창문을 꼭 닫아만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어떤 해결책이 좀 바람직할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일단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날부터죠. 내일부터 좀 맑은 공기를 좀 많이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중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교실 안에 있지 말고요. 반드시 밖에 나와서 맑은 공기를 좀 마음껏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제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면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준비하시고요. 마스크를 쓴 다음에 호흡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저도 뭐 10년 전쯤이죠. 그때 시험 봤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걱정되시고 신경 쓸 게 많겠지만 준비하신 대로 잘 보시길 저희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앱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과정을 단축해 개발비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성주 교수팀은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대신 기존 스마트폰 앱에서 필요한 기능을 뽑아내 새로운 시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000줄 이상의 프로그램 코드 작성이 필요한 앱 개발 과정을 50여 줄의 코드 작성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내부 시험용으로만 활용한다면 앱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정식으로 앱을 개발하기까지의 실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이 정부 심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면 기존 1위 KT의 LG U+와 SK 브로드밴드까지 통신 3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은 넷플릭스 등 OTT의 급성장 속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재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공정위는 방송과 통신의 인수합병을 허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유료방송 시장에는 업계 1위 KT에 이어 LG와 SK까지 이른바 통신 3강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 입장이 달라진 배경에는 시장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이런 산업 발전의 대세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그리고 심사는 좀 신속히 하자. 우리 경제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소는 극대화하면서 실제로 케이블 TV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통신사의 IPTV 성장은 정체되고 있지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이용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 디즈니와 애플, 아마존 등 해외 기업들도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인수합병 승인을 내림에 따라 케이블 SO와 합쳐 몸집을 키우게 된 통신사들은 본격적인 규모의 싸움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방송 시장은 물론이고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촉진,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 법인은 IPTV와 케이블 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료 방송이 통신사 위주로 재편돼 결합 상품이 주를 이루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겨울 철새 유입이 늘고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자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에 의해 유입되고 접촉을 통해 전파하는 AI의 특징을 고려해 철새 도래지와 농장에 축산 차량의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와 분뇨, 완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농장 자체 차량 등은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3년 동안 3번 이상 백신 접종을 거른 농가는 6달 안에 사육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소홀한 농가에는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조직에서 얻은 시료의 유전체를 지금보다 50% 이상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은 환자의 암세포를 여러 번 검사할 수 있도록 시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위험을 낮추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위해서는 쥐에서 암세포를 배양해 양을 늘려야 하는데 이때 쥐 유전체가 환자 유전체 시료에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쥐의 유전체가 포함됐을 때 검출되는 12만 개의 서열을 찾아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하마로 이름 붙이고 이를 분석 오류를 찾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표를 이용하면 기존 방법보다 종양 유전체 분석의 정확도가 5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게놈 바이올로지에 실렸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여우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만간 소백산이 야생여우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여우는 그물망 받기 두려워 한참을 서성입니다.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세상. 하지만 야생 본능을 참기 힘든 듯 곧 보금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입니다. 원래 정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 17마리와 부모 개체 6마리 등 총 23마리를 가족 단위로 방사했습니다. 여우는 방사된 뒤에도 꼼꼼한 관리를 받습니다. 한 곳에 뭉쳐 살아 서로 싸우지는 않는지, 민가나 도로로 내려와 피해를 보지 않는지 관리 요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18시 07분 우꿈리 방사장에서 발신기감도 피크풀, 각도 350도입니다. 봄에 태어난 여우 새끼들은 어미 젖을 떼고 나면 자연 적응 훈련장으로 옮겨집니다. 여전히 갇혀 지내는 생활이지만 야생성을 기르기 위한 사냥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여우 복원 사업. 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소백산 일대에 여우 50마리 이상이 삶의 털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 세계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5살짜리 꼬마 돼지 릴루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조종사 모자를 쓴 채 등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공항을 누빕니다. 돼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요.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손을 뻗고 다가가네요. 릴루는 공항 승객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비행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등장한 테라피 동물입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성격이 온화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을 훈련해서 테라피 동물로 지정하고 공항을 순찰하도록 하는데요. 역대 테라피 동물 중에는 강아지가 대부분이었고 돼지는 릴루가 최초라고 하네요. 동그란 눈에 단단해 보이는 몸통. 페루의 한 동물원이 공개한 티티카카 왕개구리입니다. 티티카카 왕개구리는 최근 페루의 수질 오염 때문에 살 곳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 동물원은 개구리의 종족 보존을 위해 어른 개구리를 야생에서 포획해 번식을 유도한 결과 모두 20마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티티카카 왕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건 페루에서 이 개구리가 천식이나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주스 재료로 인기를 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믿음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경매장에 아주 특별한 송로버섯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발견된 흰 송로버섯 가운데 가장 큰 버섯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지역에서 발견된 이 버섯은 무게가 1,005g에 달하는데요. 무려 1억 5,400만 원에 익명의 홍콩인에게 낙찰됐습니다. 이날 경매장에는 다양한 송로버섯이 거래됐는데요. 거래액을 모두 합하면 우리 돈으로 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송로버섯 산지인 이탈리아에는 송로버섯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송로버섯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업계의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한때 내전의 상처로 얼룩졌던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지금 학교 설립이 한창입니다. 쓰레기를 활용해 플라스틱 벽돌로 만든 이 학교는 교실 부족과 환경 오염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최대 도시 아비장. 내전의 아픔을 딛고 경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갈 길이 멉니다. 하천과 거리에는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학교와 교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낡을 대로 낡은 학교는 폭우나 폭풍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Il y a eu un grand vent suivi d'une forte pluie. Et bon, à notre grande surprise, à notre réveil, ça s'est écoulé. 요즘 이 나라 곳곳에 모양 좋은 학교가 속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벽돌입니다. 이 벽돌은 가볍고 저렴하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These classrooms are pretty strong.
they are safe, they're water retardant, they're fire retardant, they're water resistant, and they as well last a longer period compared to normal traditional classroom.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학교 설립에 나섰습니다. 향후 2년간 아비장 일대에 빈곤층 학생 2만 5천여 명이 배울 수 있는 교실 500개를 세울 계획입니다. 주민과 학생들도 새로운 학교를 반기고 있습니다. Je n'ai jamais vu cette école. C'est ici je suis venu trouver cette école. 아비장에서만 매일 280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를 없애면서 학교를 세우는 사업은 특별 목적 공장 설립으로 더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내전에서 벗어난 서아프리카의 빈국은 이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두통 환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두통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참거나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복적인 두통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대처할 경우에는 만성 두통으로 악화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두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원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통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만큼 두통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두통은 머리와 얼굴에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두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으로요. 전체 인구의 약 70에서 80%가 1년에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니까 아주 흔하죠. 두통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2차적인 원인, 즉 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를 1차성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문진을 통한 진단 방법 외에는 특별한 정확한 진단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못하면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차성 두통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잘 치료가 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머리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뇌질환이 의심되면 뇌 CT나 MRI 등의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2차성 두통이 의심돼서 시행하는 뇌 MRI나 뇌 CT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뭐 두통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뇌가 통증이 아주 민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걱정돼서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만성적으로 두통이 반복되면 걱정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재미있는 경우는요. 뇌 자체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뇌를 찔러도 못 느끼죠.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뇌 부위가 아니라 그 얼굴을 두피라든지 근육, 골막과 같은 뇌 바깥의 구조물이나 눈, 코, 입 중에 얼굴에 있는 구조물들이 주로 통증을 많이 느끼고요. 뇌 안에서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 경막이나 뇌수막이 통증을 잘 느끼고 혈관의 문제로도 잘 느끼게 됩니다. 두통은 두개강 내 내부나 외부의 통증이 민감한 물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력이나 또 이로 인해서 변형이 되는 경우, 염증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유발 인자로 인해서 혈관이 변화가 되는 경우에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종양이나 뇌출혈 등의 일반적인 두통을 일으키는 심각한 병에 걸렸더라도 그 크기가 작을 때는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점차 커지면서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구조물들이 압박받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심각한 원인 외에도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또 열이 나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에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두통은 이처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살펴야겠군요. 자, 그런데 두통하면 되게 머리가 아픈 증상을 떠올리는데 증상이 참 다양하다고요. 예, 두통의 종류가 약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두통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통을 진단하는 경우는 두통에 호소하는 증상을 조합해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두통이 긴장성 두통입니다.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피로, 걱정, 또 몸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나타났을 때 머리를 밴드로 조이거나 누르는 압박하는 두통이
약 한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는 두통인데요. 네. 주로 오전보다는 오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편두통인데요. 네.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아픈 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쪽 머리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는 두통을 얘기하게 되는데 편두통인 경우는 4시간 이상 두통이 지속돼야 되고요. 그리고 쿵쿵거리면서 욱신욱신 거리는 두통이 나타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는 증상에 동반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찌그러져 보이거나 사물이 어긋나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편두통의 경우에는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지러움을 동반되는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두통이 없을 때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두통의 양상은 개개인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통의 증상만 갖고는 1차성 두통이나 2차성 두통을 구분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두통이 지속되거나 없던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서 1, 2차 두통을 증상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1차성 두통은 검사에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원발성 두통을 말합니다. 2차성 두통은 심각한 뇌종양, 뇌출혈, 뇌혈관 질환,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뇌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감기를 걸리거나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나 술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말하는데 이렇게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3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1차성 두통은 대개 수년에서 평생 동안 지속되게 되는데 대개 유발인자에 의해서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2차성 두통의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면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두통의 원인이 명확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요즘 두통 중에 편두통, 현대인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편두통은 정확하게 왜 발생하나요? 예, 편두통은 전체 인구의 15%에서 한 20% 정도 발생할 정도로 아주 흔한 두통이고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에서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한쪽에 편두통이 있다면 자녀의 40%, 양쪽 부모가 편두통을 앓고 있다면 자녀의 90%가 편두통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편두통은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또 불규칙한 식사, MSG 같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너무 과도하게 먹거나 또는 먹던 커피를 갑자기 안 먹거나 최근과 같이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면 두통이 발생해 주거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군요. 자, 그런데 두통 보통 우리가 두통약으로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두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런 1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진통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통의 종류에 따라 치료약제가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적극적으로 약을 나눠서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예를 들면 가장 흔한 1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1차성 두통의 긴장성 두통은 진통제 외에도 근육 이완제나 약간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게 되면 쉽게 회복이 되고요. 편두통인 경우에는 진통제도 물론 사용하지만 혈관을 조절하는 트립탄이라든지 베타 블로커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두통이 아주 빠르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반복된다 해서 우리가 두통약, 특히 진통제를 매일매일 복용하게 되면 약물의 오남용도 생겨서 간 손상이나 신장 손상을 일으키고 되고요. 또 매일 복용하게 되면 진통제 중독이 돼서 약을 먹지 않고는 두통을 견딜 수 없는 만성 매일 두통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통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두통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우선 1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대개 유발인자 때문에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인자를 없애거나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되고요. 식사를 거르지 말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주로 카페인이라든지 술 같은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또 두통약을 너무 과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깨고 운동하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술, 카페인, 두통 유발 음식을 피하면 두통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혹시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지는 않은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능 당일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지켜왔던 리듬이 깨지면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소화력이 떨어지는 수험생은 부담이 덜한 죽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요. 간식은 귤과 초콜릿이 좋다고 하는데요. 두뇌 회전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네, 정말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그동안 준비한 만큼 실력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